제15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인데 기자 여러분들 많이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정책연구원장을 임명을 했습니다. 성균관대학교의 사회복지대학 원장으로 계시는 홍경준 교수님이신데요. 이거는 사회복지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연구원 연구의 위원장을 지내시고 사회복지에 대해서 폭넓은 시간을 갖고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여러 분야에 있어서 폭넓은 인맥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 우리 바른미래당의 정책을 제시하고 전략을 제시하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실 분입니다. 홍경준 교수님, 아까 인사 말씀. 예,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대학 원장 홍경준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뵈서 반갑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정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좀 아는 사항은 없지만 차근차근 의원님들 말씀 듣고 연구원에 계신 여러분들 지금 말씀 들으면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필요한 일을 열심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최근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핵화논의, 제2차 북미 정상회담 등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정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입니다. 경제는 날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계 경제가 하향세에 들어서서 우리 경제의 미래는 더욱 어두워지고 있는 가운데 서민 경제는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습니다. 곧 고용지표 통계가 발표되겠지만 마이너스 성장 예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비관적인 상황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총리는 곧 일자리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일자리를 정부 대책으로 만들겠다고 하는 자세 그 자체입니다. 정부는 일자리를 대책으로 만들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인 만큼 기업이 활력을 받아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 활동을 중시하는 시장 활성화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 경제는 시장에서, 일자리는 기업에서 만든다는 시장 경제주의로 바뀌는 것이 첫째고 가장 중요합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서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부터 갈아야 할 것입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과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노동시간의 급격한 단축의 문제를 파헤치고 대통령의 경제 철학을 바꾸는 데 주력해 주기 바랍니다. 지난 8일 우리 바른미래당은 국정감사를 대비하기 위한 의원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을 초청하여 남북관계 현안에 대한 정보를 듣고 의원들과 장관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론 후 바른미래당은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정부의 평화정책을 지지하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는 법리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대통령이 직접 판문점 선언을 비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도 현재 국회 비준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판문점 선언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비준 동의가 불필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 당은 한반도 평화의 진전을 위해 판문점 선언의 지지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을 즉시 비준하고 선언의 내용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불필요한 정쟁과 국민 분열만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프란치스코 로마 교황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관계 호조를 말하면서도 북미 정상회담이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나 열릴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그 중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결코 서두르거나 조급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네, 원내대표입니다. 오늘부터 2018년도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출범이 지난해 5월이었던 관계로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실질적인 첫 번째 국감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바로잡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무능한 정책, 무모한 정책, 비겁한 정책, 불통인 정책, 신적폐를 쌓는 정책들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방향을 잡는, 바로잡는 국감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일에도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했지만 정개특위 출범에 결국 합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할 선거제도 개편 등을 논의할 정개특위 구성이 늦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합니다. 선거제도 개편이 민심 그대로의 선거제도를 고쳐서 협치를 제도화하고 국회가 해야 할 필수 개혁 사항이라는 점은 모두가 인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두 양당이 선거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정개특위의 출범이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두 양당에 촉구합니다. 오늘이라도 정개특위 구성에 최종 합의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상극상통이라고 하지만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역사의 평가가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을 버리고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국회가 해야 할 사명을 저버리지 않아야 함을 두 당은 맹성해야 합니다. 오늘 정개특위를 포함한 6개의 특위 구성 문제, 또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준 문제도 조속히 합의해서 처리되기를 두 당에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은 위원장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교황 방북을 열렬히 환영한다고 했는데 저도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김정은 위원장한테 요청하고 싶은 것은 교황 방북을 앞당기기 위해서는 적어도 성경 정도는 북한에서 허용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합니다. 교황을 가장 열렬히 환영하는 방법은 수많은 군중들을 가두에 인위적으로 도열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 성경 정도는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유롭게 구해서 볼 수 있다는 발표를 한다면 그것이 훨씬 교황에 대한 진심 어린 환영이 될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는 천주교회로는 장충성당 하나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북한의 진정한 종교의 자유를 보여주는 성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교황의 방북은 북한 종교 자유를 증진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럴 때만 교황이 기쁘게 북한을 방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은 교황 방북을 이미 결심했다면 북한 내 종교의 자유도 증진하는 진정성 있는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드리고 그 첫 조치로 원하는 주민들은 누구나 자유롭게 성경을 볼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등 띄운 스리랑카 노동자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 줄 것을 사법당국에 촉구를 합니다. 풍등은 담배꽁초처럼 특정 방향을 향해서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허공에 띄우는 것입니다. 그 풍등이 근처 저유소로 날아가서 큰 화재가 날 확률은 전문가들 말에 따르면 풍등이 하늘에 떠올라서 벼락 맞을 확률보다 훨씬 낮다고 합니다. 제가 그 전문가들 말하는 것을 토대로 계산을 해보니까요, 한 수천억 분의 1 정도 됩니다. 화재가 날 확률은. 그러니까 수많은 우연이 겹쳐서 된 것이고, 또 확인된 사실은 그 저유소에서 가까운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8년 동안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백 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여했고, 그 스리랑카 노동자는 그 학교에서, 그 초등학교에서 풍등 날리기 행사를 했던 사람들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이 스리랑카 노동자가 제갈량처럼 동남풍을 불러올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풍등을 던져서 거기를 맞출 수 있는 능력도 아니고, 정말 우연의 우연이 겹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중실화죄를 적용을 해서 구속영장 청구한 것은 이 화재의 책임을 이 노동자한테 모두 전가하려는 그런 무책임한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실제로 책임은 이 노동자보다도 풍등으로 인해서 화재가 날 수 있다는 것을 미연에 인지하지 못하고 전혀 예방하지 못한 이 송유관 공사에도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억울한 외국인 노동자 하나 만들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경찰은 구속영장 철회하고 선처해 줄 것을 촉구를 합니다. 네, 우리 하태경 최고위원 발언에 연이어서 저도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청년이 풍등을 날리면서 저유소로 떨어져 불이 나라고 했습니까? 아니면은 이국에서 지친 심신을 달래면서 동심으로 한번 날려본 것이겠습니까? 당시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에는 4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CCTV가 45개가 돌아가고 있었고요. 이 화면이 20초마다 한 번씩 관제실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관제실에 근무하는 2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풍등이 잔디밭에 떨어져서 연기가 나서 18분 동안 불이 날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비싸게 달아놓은 CCTV는 혼자 돌게 하고 딴짓을 한 그들은 죄가 없습니까? 기름탱크 옆에 잔디를 깔고 불씨가 어디서 불이 붙을지도 모르는 조잡한 풍등이 팔리도록 방치하고 우리 중요 기반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점검하지 않은 정부는 죄가 없습니까? 세월호 이후 정부는 안전에 대한 대책 강화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주요 국가의 주요 시설이 이것도 처음 날린 것도 아니고 재탕으로 이미 날아왔던 것을 재탕으로 날린 풍등불씨에 폭발했다는 이게 나라입니까? 멀리 이국에서 돈 벌겠다고 와서 주운 풍등을 한번 날려본 스리랑카 청년에게 고스란히 독박 씌워서는 안 됩니다. 한 가지 휘발유 가격에 좀 얘기하겠습니다. 기름값이 14주 동안 오르면서 또 연중 최고치를 기록을 했는데요. 우리 서민들 정말 쌀값, 기름값 모두 다 오르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오르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 건너 불 보듯 말하는데요. 석유공사의 주요 임무는 기름값 안내가 아니라 수급 조절입니다. 지난해 말 석유공사는 석유 비축, 방축 계획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서 감사원으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소득주도 성장으로 그렇지 않아도 정체된 우리 경제에 고유가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문재인 정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기름을 10만 원 넣으면 5만 5천 원이 세금이라고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에 대통령이 주유 세율을 3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유류 세율을 적용할 때입니다. 우리 당 이현조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요구했듯이 정부는 바로 시행하십시오. 장기적으로도 유가와 세금을 연동시키는 탄력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말씀 더 없습니까? 자, 그러면 비공개로. 제가 오늘 국감 첫날에 보도자료 하나 봤는데요. 국방에 관련해서 그 내용은 그 중국군 유해 보낸 것 중에 가짜 중국군 유해 확인된 그런 내용이니까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